나이가 이른이 넘으면 이제 뭐 특별한 걸 할 힘도 없고 하루하루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그분들 삶을 길게 지켜본 뒤 내린 결론은 전혀 달랐습니다.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라는 것, 그리고 그 진짜 순간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의외로 용기가 아니라 그냥 한번 해보자는 가벼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책임감에 눌려 살았습니다. 자식들 키우고 직장에서 눈치 보고 부모님 봉양하고 돈 벌어야 한다는 압박에 하루도 편하게 쉬지 못했던 시간이 반세기입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면 주름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지 싶은 허무함까지 밀려오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엔 힘이 쭉 빠져버립니다. 할 일도 없는 것 같고 무엇을 시작하기엔 늦은 것 같고 괜히 뭘 해도 서툴고 어색할 것 같고 젊은 사람들 사이에 끼면 민폐일까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본 70대, 80대 선배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늦었다는 생각이 제일 늦는 생각이다. 지금 하는 것이 제일 빠르다. 이 말이 처음엔 그저 멋진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일상을 함께 지켜보니 단순한 말이 아니라 진짜 삶의 지혜였습니다. 어떤 78세 어르신은 평생 회사에 묶여 살다가 은퇴하자마자 일주일 동안 방에서만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밥을 먹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질문 하나가 머릿속에 떠올랐답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늙어 죽을 때까지 소파에만 앉아 있을 건가? 그날 그분은 옷을 갈아입고 동네 공원을 단 10분 걸었어요. 그런데 그 10분이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나무짚이 흔들리고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 삶을 오래 쉬었던 사람에게 그 모든 장면이 새롭게 느껴진 거죠.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단한 걸 해서 인생이 바뀐 게 아니라 그냥 나가보자 하는 마음 하나로 인생이 다시 시작됐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움츠러들고 작은 일에도 겁이 많아집니다. 나는 이걸 해본 적이 없는데 괜히 창피하면 어쩌지? 내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누구보다 많은 걸 이겨내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가난도 버텨냈고 전쟁 같은 사회 변화도 견뎌냈고 자식 키우느라 잠 한숨 못 자고 살던 시절도 지나왔습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와서 여행 하나, 식사 하나, 취미 하나 도전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일까요? 70대 선배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다. 그냥 해보는 사람이 이긴다. 이 말은 정말 깊습니다. 젊을 때에 도전이라는 단어는 멀리 달려가는 힘이었다면 노년의 도전은 단지 한 걸음 내딛는 가벼운 용기입니다. 그 한 걸음만 해도 인생이 활짝 열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처음 쉴 2년 동안은 그동안 못했던 휴식과 자유를 누리며 지냅니다. 여행도 가고 책도 읽고 취미도 해보려고 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무기력해집니다. 가슴이 텅 비어 있고 하루가 너무 길고 저녁이면 이유 없이 허전하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예전 같지 않은 몸을 보며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일이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계속 멈춰 있는 사람과 작은 한 걸음이라도 다시 꺼내는 사람. 그 작은 차이가 인생 후반부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루가 빠르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걸 해보는 순간 하루가 다시 살아있는 하루로 변합니다. 70대 어르신 중 한 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이 들어서 배우는 기쁨이 젊을 때보다 훨씬 크다. 왜냐면 이제는 점수나 경쟁이 아니라 순수한 즐거움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누가 평가하지 않습니다. 누가 눈치 주지도 않습니다. 누구와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부터의 시간은 오직 내 인생을 위해 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번 해보는 사람으로 살자고. 노후는 절대 쓸쓸한 시간이 아닙니다. 준비만 잘하면 젊을 때보다 훨씬 자유롭고 훨씬 따뜻하고 훨씬 신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딱 하나, 마음속에 작은 변화 하나만 심으면 됩니다. 그래, 나도 해볼게. 이 한마디가 여러분 인생 2막을 열어줄 열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여행이 점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가려면 체력도 신경 쓰이고 비행기 타는 것도 부담스럽고 낯선 곳에서 길을 헤매는 것이 괜히 겁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입버릇처럼 이제는 집 근처에서만 다닐게. 멀리 가는 건 젊은 사람이나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삶이 밝아진 순간을 떠올릴 때 그 시작점이 바로 아주 작은 여행 한 번이었다는 겁니다. 멀리 떠난 것도 아니고 큰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버스 한번 타볼까 하는 아주 가벼운 마음이었죠. 저는 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여행의 핵심은 거리가 아니라 관점의 변화라는 것. 평소에 지나치던 동네 버스 정류장도 한번 여행자의 눈으로 바라보면 완전히 새로운 장소가 됩니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열리고 집에만 있을 때는 들리지 않던 소리가 귀에 들어옵니다. 아이들이 뛰노는 공원, 새로 생긴 가게, 사람들이 바삐 걷는 골목길. 모두가 오래된 풍경이지만 갑자기 생생하게 살아나죠. 이게 바로 여행의 기적입니다. 몸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새로워지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살아있는 느낌을 얻습니다. 제가 아는 72세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평생을 서울에서만 살고 출퇴근만 반복하며 바쁘게 살아온 분이었는데 어느 날 TV에서 강릉 빵집 소개가 나오자 저 빵 한번 먹어볼까 하는 아주 사소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마음 하나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배낭을 메고 기차역으로 향하셨죠. 목적도 없고 거창한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이끄는 대로 움직였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행이 그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강릉 바닷바람은 생각보다 차가웠고 빵집 앞에는 긴 줄이 있었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바닷가를 바라보던 그 순간 그분은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도 아직 살아있구나. 그 감정은 젊은 시절에 느꼈던 설렘과 아주 비슷했다고 합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고 비싼 여행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나를 데리고 나간 하루였던 겁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은 이미 다 보고 경험해 본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보지 못했던 것들, 시간이 없어서 관심조차 두지 못했던 풍경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깊게 보입니다. 동네 시장 한번 가도 그렇습니다. 그냥 채소 파는 곳 같지만 자세히 보면 손에 흙이 묻은 감자, 갓단파, 집에서 담근 고추장, 그리고 그 시장을 지켜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보입니다. 젊은 날엔 분명 지나쳤던 것들인데 나이가 들면 그게 모두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시골 장터도 마찬가지예요. 오일장에 가면 채소 냄새, 사람들의 웃음소리, 깽과리 소리, 시장 아주머니들의 구수한 말투가 뒤섞여 어릴 적 고향을 떠올리게 합니다. 시장 국밥 한 그릇이 거창한 호텔 뷔페보다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건 음식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삶의 기억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노년층이 느끼는 행복감은 큰 변화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경험이 새로워질 때 가장 높아진다고 합니다. 새로운 장소에 가는 경험, 새로운 냄새를 맡는 경험, 새로운 소리를 듣는 경험. 이런 자극들이 뇌의 활성도를 높여 우울감을 줄여준다는 자료도 많습니다. 그러니 여행은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라 뇌 건강까지 지켜주는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가까운 여행은 더 좋습니다. 체력도 덜 들고 비용도 거의 안 들고 무엇보다 준비에 부담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날씨가 좋으면 그냥 나가면 그게 여행입니다. 목적지도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면 그냥 타보는 것도 좋고, 기차역에 서 있다가 바로 떠나는 열차를 타도 됩니다. 이게 바로 나이 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진짜 자유입니다. 여행은 멀리 갈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중요한 건 한 가지뿐입니다. 내가 오늘 집 밖으로 한 걸음 내디뎠는가? 이 한 걸음이 심장을 깨우고 마음을 열고 무기력했던 삶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혼자 가는 여행은 더 특별합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어디든 머물고 싶은 만큼 머물고, 걸어가다 마음에 드는 카페가 있으면 그냥 들어가 앉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혼자 떠난 여행이 오히려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가장 깊고 따뜻한 시간이 됩니다. 만약 누군가와 함께 가고 싶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친구와 떠난 여행은 웃음이 많아지고, 배우자와 가는 여행은 여생의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하지만 혼자든 함께든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행은 선택이 아니라 필요라는 것. 왜냐하면 여행은 삶에 활력을 주고 새로운 자극을 주고, 내가 아직 여러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확인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일 달력에 하루를 표시해 두세요. 그날은 여행하는 날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 근처라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부터 다시 살기 시작한다는 마음입니다. 여행이 마음을 깨우는 것이라면 새로운 음식은 혀를 통해 인생을 다시 깨우는 경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맛은 좁아지고 익숙한 음식만 찾게 됩니다. 아침엔 된장국, 점심엔 김치찌개, 저녁엔 생선구이. 분명 맛있고 편안한 식단이지만 문제는 이 패턴이 너무 오랫동안 반복되면 삶 전체가 똑같은 맛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사소한 음식 하나만 바꿔도 우리의 하루가 깜짝 놀랄 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처럼 강렬한 자극이 아니라 아직도 새로운 걸 느낄 수 있다는 미묘한 설렘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68세 아주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매운 음식을 잘 못 드셔서 고춧가루 들어간 찌개, 매운 볶음류는 다 피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손녀가 "할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마라탕 많이 먹어요. 한 번만 같이 가봐요." 하고 손잡아 끌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아프다고 하셨는데 한 숟가락 먹는 순간 눈이 번쩍 뜨였대요. 매운데 왜인지 계속 젓가락이 가는 신기한 맛, 그 낯설미 주는 자극이 너무 짜릿했다고요. 돌아오는 길에 하신 말씀이 "아이고, 내가 아직 입이 살아있었네" 였어요. 그 말에 손녀가 까르르 웃었고 두 사람의 사이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게 바로 음식이 만드는 기적입니다. 입맛의 변화가 관계의 변화로 이어지는 순간, 또 어떤 72세 어르신은 평생 날생선을 못 드신다고 했습니다. 초밥은 젊은 사람 음식, 비린내가 싫다고 손사래를 치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한 점 억지로 떠먹였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인생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따뜻한 밥알과 차가운 생선이 섞이며 주는 조용한 감칠맛, 입안에서 살살 녹는 특유의 식감, 무엇보다 내가 평생 못한다고 생각한 걸 드디어 해냈다는 성취감이 그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제는 동네 횟집 단골이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안 먹는다고 단정지어 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먹을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라도 처음 맛보는 음식 중에는 인생 최고의 음식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의학 연구에서도 새로운 맛을 경험하는 것이 노년층 뇌 기능에 큰 자극이 된다고 합니다. 낯선 향, 새로운 식감, 처음 느끼는 조화, 이런 요소들이 뇌의 기억 회로와 감각 회로를 강하게 활성화시키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새로운 음식은 곧 뇌의 젊음을 되찾는 운동입니다. 특히 제철 음식은 더 깊은 감동을 줍니다. 봄에는 달래와 두릅의 쌉싸름한 향, 여름엔 옥수수와 참외의 달콤함,
가을엔 전어와 밤의 고소함, 겨울엔 굴과 곶감의 깊은 풍미. 이 계절 음식들을 제대로 먹으면 계절이 더 풍성하게 느껴지고 삶의 속도가 부드럽게 조절됩니다. 나이 들수록 시간의 흐름이 빨라지는데 제철 음식을 맛보면 마치 계절을 손으로 붙잡는 느낌이 들어요. 해외 음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던 음식들, 베트남 쌀국수, 태국 팟타이, 이탈리안 파스타, 이제는 동네 식당에서도 쉽게 맛볼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도전해보면 의외로 담백하고 깔끔해서 나이 든 분들의 입에도 잘 맞습니다. 국물이 시원한 쌀국수는 위에 부담도 없고 향이 은은한 파스타는 소화도 잘 됩니다. 심지어 어느 70대 어르신은 인도 커리에 빠져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드신다는 분도 계세요. 이처럼 음식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 인생의 활력을 되찾는 작은 도전입니다. 입맛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하루가 새로워지고, 하루가 새로워지면 결국 인생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음식 도전의 가장 큰 매력은 매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행은 자주 못 가도 음식은 하루 3번 기회가 있습니다. 심지어 편의점에서 샌드위치 하나 바꿔 먹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대신 라떼 한 잔 마셔보는 것도 작은 여행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건 내일 점심에는 평소 먹지 않던 음식 한 가지를 시도해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음식은 인생을 크게 흔드는 힘이 아니라 조용히 깊게 흔드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먹는 동안 느껴지는 설렘, 오, 이거 괜찮네 라는 한마디, 그 작은 감탄이 삶 전체를 밝히는 불씨가 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고, 아직도 놀랄 수 있고, 아직도 설렐 수 있습니다. 입맛은 늙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전하지 않을 뿐입니다. 새로운 음식을 통해 입맛이 깨어난다면 패션의 변화는 마음 전체를 다시 깨우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편안함을 기준으로 옷을 고르게 됩니다. 늘 입던 바지, 늘 입던 셔츠, 늘 같은 색깔의 재킷. 어느 순간 옷장에는 비슷한 색과 비슷한 형태의 옷만 남습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문제는 이 반복된 패턴이 우리 몸뿐 아니라 기분까지 동일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거울 앞에 서면 늘 똑같은 내가 있고 그 익숙함 속에서 활력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작은 변화가 필요해요. 단 몇 가지 옷만 바꿔도 삶이 깜짝 놀랄 만큼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70대 어르신 한 분은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외출을 할 때도 항상 편한 헐렁한 바지와 오래된 셔츠만 입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손주의 결혼식이 다가오자 그래도 할아버지가 좀 멋있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정장을 맞추러 가셨습니다. 처음 맞춰 입은 양복이 어색해서 웃음만 나오셨다는데 결혼식 날 사진을 찍고 난 뒤 들은 말 한마디가 그분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청년이네.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웠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살아있던 젊은 나가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었다고 했어요. 그 뒤로는 시장에 갈 때도 일부러 셔츠에 조끼를 걸치고 외출할 때는 밝은색 모자도 쓰면서 기분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옷은 사실 입는 대상이 아니라 기분을 입는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으신 거죠. 패션의 변화가 주는 심리적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큽니다. 나이가 들면 표정이 굳고 움직임이 단순해지지만 옷 하나만 달라져도 표정이 환해지고 어깨가 스스로 올라갑니다. 자신이 거울 속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의 에너지가 되살아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머리 색깔이나 모자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달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어떤 60대 아주머니는 평생 흰머리를 자연스럽게 두고 사셨는데 딸이 엄마 밝게 염색 한 번만 해봐요 하고 설득해 머리를 염색했습니다. 염색이 끝나고 거울을 보는 순간
본인은 물론 미용사도 깜짝 놀랐다죠. 내가 이렇게 환하게 보일 줄 몰랐네. 그날 이후 그분은 외출할 때마다 더 자주 웃고 사진도 자주 찍고 스스로가 더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가 삶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 될 때가 많아요.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나는 아직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를 내게 직접 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특히 컬러는 마음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늘 검은 바지, 회색 재킷만 입던 분이 어느 날 파란색 셔츠나 노란색 스카프 하나만 걸쳐도 얼굴이 훨씬 밝아지고 사람들이 오늘 무슨 날이에요? 왜 이렇게 멋있게 차렸어요? 하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런 반응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설레게 하는지 모릅니다. 옷이 달라지면 다른 사람의 시선도 달라지고 그 시선이 결국 나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신던 검은 운동화 대신 가벼운 흰색 스니커즈를 신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흰 신발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신어보면 발걸음이 훨씬 가볍고 동안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밝은 신발은 발끝을 들어 올리는 힘이 있어 사람이 자연스럽게 더 씩씩하게 걷게 만들죠. 걷는 자세가 바뀌면 마음의 자세도 함께 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신발을 바꾸면 발걸음이 바뀌고 발걸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별것 아닌 변화처럼 보여도 그 작은 한 걸음이 삶 전체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모자 역시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햇빛을 가리는 용도만이 아니라 이미지를 만드는 도구예요. 여성분들은 책 넓은 모자만 써도 우아하게 보이고 남성분들은 중절모나 베레모를 쓰면 품격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똑같은 옷을 입어도 모자 하나로 분위기가 달라지는 경험을 해보면 새삼 아직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기쁨이 생겨요. 중요한 건 비싼 옷을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1만 원짜리 셔츠 하나만 사도 심지어 옷장에서 몇 년째 입지 않던 옷을 다시 꺼내 입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평소 너무 튄다고 생각하며 아껴만 두었던 옷이 사실은 지금의 나에게 딱 맞는 변화를 줄 수도 있어요. 옷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리고 태도는 나이를 이깁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나이가 든 사람처럼 대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편한 것만 찾고 튀지 않는 것만 고르고 새로운 것을 피하려 하죠. 하지만 진짜 멋은 나이를 감추는 게 아니라 나이와 함께 더 빛나는 겁니다. 옷은 그 길을 열어주는 가장 쉽고 빠른 도구입니다. 옷 하나가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내일 입어야 할 옷입니다. 너무 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 더더욱 입어야 할 옷입니다. 그 순간 거울 속 내가 달라지고 그 달라진 내가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다시 내 인생을 바꿉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멋을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다시 멋져질 시기입니다. 옷은 우리 삶을 가볍게 만들고 우리의 표정을 밝게 하고 우리 마음을 다시 살아있게 만듭니다. 오늘의 내가 어제와 다르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이제 옷차림으로 마음이 환해졌다면 이번에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뛰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취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 나이에 내가 뭘 해? 배워도 금방 잊어버릴 텐데 창피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앞서죠.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나이 들어서 배우는 취미는 젊을 때 배우는 취미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누가 시켜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하고 싶어서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수한 동기만큼 기쁜 일이 또 없어요.
처음 하는 게 주는 설렘, 그 조금의 두려움, 해낼 때의 뿌듯함. 이 세 가지는 나이가 들어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 감정이고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깊고 진하게 다가옵니다. 제가 아는 68세 할머니 한 분은 은퇴 후 집안일만 하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너무 공허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점심을 먹고 나서도 텅 빈 시간이 이어지니 머리는 멍하고 마음은 자꾸만 가라앉았대요. 그러다 어느 날 동네 주민센터에서 우쿨렐레 교실 개강이라는 문구를 보셨다고 합니다. 평소 음악을 좋아하긴 했지만 악기를 잡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런 걸 배워서 뭐 하겠어 하셨지만 이상하게 그 종이가 계속 머릿속에 남았다고 하더군요. 결국 다음 날 살짝 떨리는 마음으로 수업에 등록하셨답니다. 첫날 우쿨렐레를 잡았을 때 손가락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 이상한 소리만 났지만 그 소리 때문에 오히려 더 웃음이 나고 재미가 생겼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 달 뒤 아리랑을 완주했을 때 그분은 그날 집에 돌아가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직도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취미가 주는 기적 같은 순간입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은 잘 그리고 못 그리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물감 몇 방울 떨어뜨리고 붓으로 쓱쓱 칠하는 그 과정 자체가 마음을 정리하고 위로합니다. 실제로 70대 아주머니 한 분은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시기를 그림으로 극복하셨습니다. 꽃 한 송이를 그리면서, 과일 하나를 그리면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슬픔이 줄어들더라고 하셨어요. 나중에는 작은 전시회에도 작품을 걸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그림이 참 따뜻하네요 라는 칭찬을 들었죠. 그분은 그 순간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나는 늙은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창조하는 사람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사진 역시 요즘 시대 최고의 취미입니다. 특히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이 워낙 좋아서 장비 없이도 충분히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빛이 어디서 오는지, 얼굴을 어느 방향으로 돌리면 예쁜지, 어떤 배경이 잘 어울리는지 이런 것들만 배워도 사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손주와 놀다가 한 장, 동네를 산책하다가 한 장, 꽃길에서 한 장 찍다 보면 그 사진들이 쌓여서 내 삶의 풍경이 됩니다. 나중에 그 사진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때 이렇게 잘 살았구나 하는 감동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요즘 인기 많은 취미 중 하나는 플라워 클래스입니다. 꽃을 한 송이씩 만지고 향을 맡고 잎의 결을 느끼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꽃은 계절마다 색도 향도 달라서 배울수록 끝이 없어요. 봄에는 프리지아, 여름에는 수국, 가을에는 국화, 겨울에는 동백. 계절에 따라 다른 꽃을 다루다 보면 내 삶도 사계절처럼 다채로워집니다. 집에 꽃 한 다발을 꽂아두면 방 안 전체가 밝아지고 그 꽃을 내가 직접 꾸몄다고 생각하면 하루가 더 특별해져요.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서 요즘은 디지털 취미도 충분히 노년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나이에 컴퓨터를 뭘 해? 라고 말하지만 사실 스마트폰 활용만 배워도 세상이 넓어집니다. 검색하는 법, 사진 자르는 법, 동영상 저장하는 법, 음악 찾는 법. 이런 사소한 것들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나 자신이 훨씬 현대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60대 아저씨는 주민센터에서 스마트폰 활용반을 들은 후 아주 작은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회수가 몇 개 안 되었지만 댓글 하나가 달린 순간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와, 나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구나. 이런 깨달음 하나가 하루를 바꾸고 인생을 다시 뛰게 만듭니다. 여러분,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행동이 아닙니다. 마음을 젊게 만드는 비밀이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만드는 기회이며 나이 들어 잊어버린 설렘을 되찾는 통로입니다. 무엇을 하든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못하면 더 재미있고 서툰 만큼 더 배움이 생기고 틀릴 때마다 더 웃음이 생깁니다. 젊을 때는 결과를 위해 배웠다면 지금은 즐기기 위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취미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종이에 한번 적어보세요. 평생 해보고 싶었는데 못 해본 것. 악기든 그림이든 사진이든 글쓰기든 꽃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만 고르고 이번 달 안에 시작해보세요. 시작하는 순간 그 설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뛰게 만들 겁니다. 취미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노년을 반짝이게 하는 가장 깊고 가장 순한 보약입니다. 퇴직 후의 삶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사실 돈도 건강도 아닙니다. 진짜 가장 무서운 적은 고독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소리도 없지만 마음을 서서히 잠식하는 것이 바로 외로움이죠. 많은 70대 선배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줄어들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기가 훨씬 어렵다. 그래서 인생 후반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외로움과 잘 지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특히 직장에 몰두하며 살아온 남성분들은 퇴직 후에 갑자기 모든 인간관계가 사라지는 충격을 더 크게 받습니다. 회사에서 늘 사람을 만나고 회의를 하고 보고서를 주고받고 점심을 함께 먹던 시간이 사라지고 나면 하루가 너무 길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 점심시간에 약속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 저녁이 되어 집안이 고요하기만 한 그 순간들이 마음을 더 깊게 가라앉게 만들죠. 특히 밤이 가장 어렵습니다. 낮 동안에는 억지로라도 움직이지만 해가 지고 혼자가 되면 고독이 문틈 사이로 스며들어오듯 조용히 마음 깊숙이 내려앉습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술로 외로움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 잠은 오지만 다음날 아침 머리는 무겁고 마음은 더 허전해지고 체력은 더 떨어지죠. 연구자료를 보면 60대 이후 술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장 큰 이유가 혼자 있는 시간의 급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독을 줄이기 위해 선택한 술이 오히려 외로움을 더 크게 만드는 역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선배들은 말합니다. 외로움을 잊으려고 하지 말고 외로움을 다루는 법을 배워라. 이 말이 얼마나 깊은지 아십니까? 외로움은 피하는 순간 더 커지지만 마주하는 순간 작아집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내 삶을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작은 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힘 중 하나가 바로 작은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창할 필요도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바람을 한 번 마시기, 20분 걷기, 하루에 커피 한 잔은 꼭 내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마시기, 하루 10분 책 읽기, 하루 1장의 사진 찍기. 이런 사소한 루틴들이 하루를 안정시키고 마음을 채우고 외로움이 자리할 틈을 줄여줍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사람의 정서 안정은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반복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재미있게도 작은 루틴을 지키기 시작하면 자존감도 다시 살아납니다. 아, 내가 내 삶을 다시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감정은 외로움을 이겨내는데 가장 큰 힘이 되어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누군가를 애써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퇴직 후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직장 동료는 친구가 아니라 직업이 만든 인연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배들은 말합니다. 퇴직한 뒤 연락이 끊어졌다고 슬퍼할 필요 없다. 그건 자연스러운 정리일 뿐이다. 억지로 관계를 붙잡으려 애쓰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외롭고 더 초라해집니다. 대신 이런 마음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제는 나와 잘 맞는 사람들만 남아도 충분하다. 삶은 70세가 넘으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얕은 인연을 많이 붙잡는 것보다 깊은 인연 한두 개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심리학에서 고독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누군가와의 소속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소속감은 꼭 사람일 필요가 없습니다. 동네 산책 모임, 작은 독서 모임, 취미 모임, 지역 봉사, 주민센터 강좌, 이런 곳만 가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 작은 대화들이 내 마음을 환하게 밝히는 등불처럼 작동합니다. 70대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새 친구가 생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다시 열렸다. 결국 외로움을 이기는 건 사람의 수가 아니라 마음의 온도입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누구와 있어도 외롭고 마음이 열려 있으면 혼자 있어도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 책임을 갖는 것입니다. 퇴직 후의 시간은 남이 만들어주는 시간이 아니라 오롯이 내가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줄 책을 읽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운동을 하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취미를 배우고,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이 모든 선택들이 결국 외로움을 이기는 힘이 되고 노년을 가장 아름다운 시기로 만드는 바탕이 됩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노년이 아니라 마음이 단단해서 행복한 노년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내가 나를 다시 돌보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퇴직 후 길을 잃은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처음 걷는 길이니까요.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 속도로 걷다 보면 언젠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외로움 대신 평온이 자리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새로운 삶은 조용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하고 더 빛나는 시간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퇴직이라는 두 글자는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는 폭설처럼 우리 삶을 덮어버립니다. 그동안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확신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그 자리에서 밀려나는 듯한 공허함이 몰려옵니다. 사람들은 퇴직을 자유라고 말하지만 정작 당사자에겐 낯선 침묵과 허전함이 더 크게 느껴지죠. 저는 60대 중반에 처음 그 감정을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하던 30년 습관이 단 하루 만에 끊겼을 때 마치 내가 세상에서 해야 할 역할이 없어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70대 선배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 후 첫 1년은 해방감, 둘째 해는 공허함, 셋째 해는 막막함이 찾아온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가장 많은 선배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한 첫 번째 조언, 건강을 지키는 삶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여러분께 전달하려 합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미처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습관들이 천천히 몸을 조금씩 갉아먹다가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경고음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주로 60대 후반과 70대 초반에 찾아옵니다. 실제로 국내 고령자 건강 통계를 보면 70대의 약 62%가 만성질환 2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걸을 때 무릎이 시큰하고 음식이 잘 씹히지 않고 잠을 자도 피곤하고 귀가 점점 어두워지는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리 관리하지 않은 대가라고 말하는 전문가도 많습니다. 그래서 70대 선배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하고 건강 챙기려 하면 늦는다. 50대부터 걸어야 하고 60대부터 치아를 지켜야 한다. 여러분, 걷기는 돈이 들지 않으면서 의학적으로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오는 운동입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20% 감소하고 당뇨 위험은 30%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필요도 없고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꾸준히 하면 됩니다. 어느 78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걸을 수 있다는 건 아직 내가 인생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런데 건강에서 가장 많은 선배들이 강조한 건 바로 치아였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게 다리가 아니라 치아이기 때문입니다. 치아가 약해지면 단순히 음식이 불편해지는 걸 떠나서 영양 흡수가 떨어지고 근력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영양 부족으로 근육이 줄어들면 일명 노인성 근감소증이 생기는데 이 병은 낙상 위험을 3배 이상 높이고 사망률까지 끌어올립니다. 70대 선배들은 말합니다. 치아 하나 잘못 관리하면 노후 5년이 힘들어진다. 그래서 50대라면 스케일링을 정기적으로 받고 60대라면 잇몸 치료를 미리 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긴 뒤 치료하려 하면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선배들은 또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내 다리는 내가 지킨다. 내 치아도 내가 지킨다. 대신 둘 다 늦으면 못 지킨다. 저는 그 말이 참 크게 와닿았습니다. 퇴직 이후 삶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은 늘어나지만 체력은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체력이 줄어드는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70대 선배들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퇴직 후엔 건강이 전부다. 돈도 취미도 인간관계도 결국 건강 위에 서 있더라. 건강을 잃으면 하고 싶은 일을 해도 즐겁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도 마음이 답답해지고 여행을 가도 걷지 못해 사진만 찍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건강은 안녕하십니까? 지금 당신의 치아는, 지금 당신의 다리는, 지금 당신의 균형 감각은 온전한가요? 퇴직 후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걷는 것, 씹는 것, 자는 것, 몸을 돌보는 것입니다. 70대 선배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젊을 때 돌봐준 내 몸이 노년의 나를 살린다. 여러분, 퇴직 후의 삶은 준비된 만큼 풍요롭고 무너진 만큼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출발점은 언제나 건강입니다. 오늘 영상의 첫 번째 조언은 분명합니다. 걷고, 치아를 지키고, 내 몸을 아끼는 것. 그것이 퇴직 후 20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지금 당장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보세요. 그리고 내일도 걸으세요.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퇴직 후 삶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주제는 바로 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벌어야 한다, 많이 모아야 한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70대 선배들이 강조한 건 유난히 더 현실적이고 냉정했습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을 만큼만 준비해라. 이 한 문장은 짧지만 그 안에 노후의 존엄, 자존심, 삶의 균형에 대한 모든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60대에 접어든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많아서 편한 게 아니라 자식에게 말 한마디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편한 거다. 이 말은 수십 명의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노후 자금은 많으면 좋지만 핵심은 자유롭게 쓰는 돈이 아니라 남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퇴직 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겪는 착각이 있습니다. 지금 쓰는 생활비가 평생 똑같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통계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은퇴직 후 5년 정도는 외부 활동이 많아 오히려 지출이 크게 줄지 않지만 70대에 들어서면 생활비가 50대, 6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왜일까요? 소비 욕구가 줄어들고 이동량이 줄고 건강을 신경 쓰기 위해 과도한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70대 고령층 조사에서는 70대 생활비는 60대의 50, 60%면 충분하다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역시 돈입니다. 취업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돈이 모자라면 어떡하지? 하지만 70대 선배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돈 걱정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보다 돈 욕심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이 훨씬 많다. 많은 선배들이 강조했습니다. 은퇴하고 돈 벌겠다고 욕심내면 인생이 망가진다. 60대에 들어선 많은 분들이 아직도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지만 지나치게 많은 노동과 무리한 투자로 삶의 균형을 잃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노후 자금은 정확히 얼마나 필요할까요? 선배들의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현실적입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면 된다. 이것이 가장 많았던 답입니다. 즉, 부자가 되라가 아니라 독립하라는 뜻입니다. 매달 연금이 들어온다면 그 금액에 맞춰 적절히 조절하며 살면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배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대출 없이 살 준비를 해라. 연금으로 생활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라. 불필요한 소비 습관을 줄여라. 특히 대출은 노후 삶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6번째 70대에 대출이 남아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 빚 때문에 삶이 불안해지고 우울감이 증가한다고 말합니다. 한 선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출은 노후의 족쇄다. 은퇴 전에 반드시 끊어라. 또 흥미로운 점은 70대 선배들이 돈을 썼을 때 가장 행복했다고 말한 순간은 여행, 취미, 손주 지원, 자기 배움이었습니다. 물건을 사는 소비가 아니라 경험과 관계에 쓰는 돈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물건보다 경험이 더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실손보험입니다. 여러 선배들은 늦게라도 실손 하나는 꼭 들어라고 말합니다. 병원비는 나이가 들수록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큰 질병 하나가 전체 노후 자금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받은 조언이 하나 있습니다. 한 73세 선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모자라도 괜찮다. 하지만 최소한 내 스스로를 책임질 만큼은 있어야 한다. 그게 나이 들어 지키는 마지막 품이다. 이 말은 단순히 경제적인 조언을 넘어 노년의 인격과 자존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는 노후,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노후, 누군가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노후. 이것은 돈의 크기보다 마음의 크기에 더 가까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70대 선배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많이 모으는 게 아니라 오래 쓰는 게 더 중요하다. 즉, 적절히 쓰면서 적절히 절약하고 건강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즐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퇴직 후 삶은 돈이 많아서 편안해지는 게 아닙니다. 돈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삶이 편안한 삶입니다. 돈이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그건 부자가 아니라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돈이 조금 부족해도 마음이 편안하면 그건 가난한 게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노후 자금은 안심할 만큼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의 소비는 버릴 것을 버리고 챙길 것을 챙기는 소비인지, 내가 앞으로 원하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인지. 퇴직 후 20년은 생각보다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70대 선배들은 말합니다. 노년에 가장 비싼 건 돈이 아니라 자유다. 여러분의 노후도 자유롭고 단단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선배들이 가장 많이 후회한 문제이자 가장 크게 강조한 외로움의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퇴직 후 인생에서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많은 선배들이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한 문제는 바로 외로움입니다. 돈보다 무섭고 건강보다 더 조용하게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의 외로움입니다. 70대 선배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노년엔 돈이 부족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 무너진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도 노년 우울증의 절대다수 원인이 경제적 문제보다 고립감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직장에서 40년을 헌신하며 살던 분들이 갑자기 퇴직 후 집에 머무르게 되면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고 사람과의 접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마음의 빈 공간이 생겨납니다. 63세 A씨의 사연처럼 여행도 해보고 책도 읽어보고
봉사활동도 해보지만 어느 순간 아무것도 재미없어지고 어떤 것도 가슴을 뛰게 하지 않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 시기를 많은 선배들은 첫 번째 고독의 파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독의 파도는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고독은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준비된 고독은 오히려 인생을 깊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 외로움을 잘 이겨낸 선배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퇴직 전부터 외로움을 대비해 사람 대신 할 일을 만들어 놓았다. 둘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젊을 때부터 연습했다. 셋째, 자신만의 취미나 루틴을 반드시 하나 이상 갖고 있었다. 70대 선배들은 남자는 퇴직하고 나면 밖에서 부르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친구가 아니라 동료일 뿐이라는 것도 강조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끊어졌다고 상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로움의 문제는 누가 날 안 불러줘서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돌보는지에서 출발합니다. 70대 선배들이 외로움을 이겨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의외로 아주 단순했습니다. 취미를 가져라. 그리고 취미는 반드시 혼자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라. 노년기의 취미는 누구와 함께 할 때보다 혼자 해도 외롭지 않은 활동일수록 안정감이 컸습니다. 선배들이 가장 많이 추천한 취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땀 흘리는 운동, 수영, 탁구, 요가, 걷기, 지역 커뮤니티 활동, 동호회, 노인센터 프로그램, 요리 배우기, 미술관, 박물관 탐방 이들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고립을 막는 연결고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역 활동 참여는 외로움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고령층은 지역사회와의 연결이 끊어지면 급격히 고독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70대 선배들은 말합니다. 집 밖에 나가는 일이 건강관리만큼 중요하다. 실제로 매일 2-30분씩 사람을 만나거나 소통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위험이 40% 이상 낮았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조언은 배우자 관계입니다. 70대 선배들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꼽은 1위는 압도적으로 배우자였습니다. 평생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친구들과 어울렸던 시절도 지나고 나면 결국 마지막에 남는 사람은 배우자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배들은 말합니다. 젊을 때부터 부부 대화를 많이 해야 노년에 외롭지 않다. 부부 관계가 좋으면 하루가 안정되고 마음의 피로도 훨씬 줄어들며 생활 만족도는 크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혼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배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외로움을 관리하는 기술을 배우라. 혼자 사는 분들일수록 사회적 연결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재취업을 해서 사람을 접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70대 선배 중엔 이렇게 말한 분도 있습니다. 출근하려고 매일 준비하는 그 과정 자체가 내 인생을 다시 살게 하더라. 재취업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리듬과 사람, 존재감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가장 깊게 공감했던 조언이 있습니다. 70대 선배 한 분이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한 남자는 가만히 있으면 집안 분위기까지 가라앉힌다. 누군가 나를 챙겨주길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이 말은 외롭지 않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능동적인 삶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결국 노년의 외로움을 이기는 핵심은 3가지입니다. 1. 취미를 만들 것. 지역사회에 연결될 것. 3.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 외로움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관리된 외로움은 오히려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퇴직한 후 진짜 필요한 마음가짐과 생활 루틴에 대해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퇴직 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은 누구에게나 막막하지만
70대 선배들의 공통된 대답에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퇴직 후의 삶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하면 세상이 갑자기 조용해졌다고 말합니다. 아침마다 울리던 알람이 사라지고 부장님이 부르는 소리도 동료들의 대화도 들리지 않습니다. 처음엔 그 자유가 달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빈자리에서 이상한 허탈감이 밀려옵니다. 이때 중요한 건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느냐입니다. 잘 채우면 인생 2막이 시작되지만 못 채우면 우울과 무기력에 잠식됩니다. 70대 선배들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퇴직 후의 핵심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다. 내가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될지 정하는 데서 모든 게 시작된다. 이 말은 단순한 정신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퇴직 후 3세 5년 사이가 심리적 변화가 가장 큰 시기이며 이때의 마음가짐이 노년기의 만족도를 결정한다고 보고합니다. 퇴직 직후에는 새로운 자유에 익숙해지려는 조심스러운 흥분이 있지만 그 다음엔 목표가 사라진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혼란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나를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70대 선배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몇 가지 행동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첫째, 나를 위한 루틴을 다시 만들었다. 퇴직 후 가장 많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리듬입니다. 직장 생활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루틴이 생기지만 퇴직 후엔 하루가 무질서하게 흐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은 아침 기상 시간과 식사 시간, 운동 시간, 외출 시간을 정해놓고 지켰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울감이 3.40% 감소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예측 가능한 구조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둘째, 잘 쉬는 법을 배웠다. 회사에 있을 때는 쉰다라는 개념이 늘 부족했습니다. 늘 피곤했고 늘 시간이 모자랐죠. 하지만 퇴직 후의 휴식은 다릅니다. 진짜 쉬기 위해서는 목적 없는 시간도 버텨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선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빈 시간이 두려웠는데 나중엔 그 시간이 나를 살렸다. 명상, 산책, 음악 감상 같은 아주 작은 외부 자극이 오히려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내게 맞는 인간관계를 골랐다. 직장에서는 원하든 원치 않든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 후엔 꼭 보고 싶은 사람들만 남습니다. 선배들은 말합니다. 퇴직 후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선택이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존감을 낮추는 사람, 항상 비교하는 사람, 본인을 이용하려는 사람, 이런 관계와 멀어지는 것이 더 건강한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넷째, 자신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만들었다. 퇴직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정은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앞으로의 20년을 어떻게 살고 싶은가? 무엇을 해야 후회하지 않을까? 이 질문들이 방향을 만들어줍니다. 방향이 생기면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곳이 생기기 때문에 삶이 훨씬 안정됩니다. 70대 선배들은 말합니다. 방향이 없는 사람은 하루가 길고 방향이 있는 사람은 하루가 짧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선배들이 강조한 것은 나를 위한 작은 목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퇴직 후의 목표는 절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3번 걷기, 책 1권 읽기, 요리 1가지 배우기, 한 달에 1번 작은 여행 가기. 이런 소소한 목표가 삶 전체를 다시 밝게 만듭니다. A씨처럼 허전함과 무기력을 느끼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언가를 잃었다는 감정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선배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은 잃는 게 아니라 다시 채울 수 있게 되는 시작이다. 이 관점의 변화가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삶의 만족도를 가장 높이는 요소는 돈도 건강도 아닌 소속감입니다.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 나를 필요로 하는 활동이 있다는 느낌.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실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선배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은 막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다. 나에게 맞는 소속감을 만들면 고독은 친구가 된다. 퇴직 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정리하고 다시 관계를 선택하고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퇴직 후 일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과 왜 많은 70대가 재취업을 선택했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퇴직 후의 삶에서 일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사람을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중요한 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퇴직과 동시에 일을 완전히 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70대 선배들은 이 부분에서 전혀 다른 조언을 합니다. 퇴직은 일의 끝이 아니라 일의 종류가 바뀌는 순간이다. 이 말은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깊습니다. 그들은 직장에서의 일이 끝났을 뿐 인간으로서의 역할과 목적은 끝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노년기에 일하는 사람일수록 심리적, 신체적으로 훨씬 건강하다는 연구가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는 70대 이상 노년층의 우울증 위험이 무직 그룹보다 활동 그룹에서 40%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일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움직임은 생각을 선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선명해지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70대 선배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의 일은 돈벌이가 아니라 존재감이다. 직장을 떠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월급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감각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가 흐릿하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스스로 작아지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일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직장 때처럼 억지로 하는 일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퇴직 후의 일은 잘하는 일보다 하고 싶은 일, 이어야 합니다. 선배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능력보다 기분이 먼저다.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다. 기분 좋게 사는 법. 그러니 퇴직 후의 일은 나의 감정, 성격, 생활 리듬에 맞아야 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나이가 들면 누가 나를 필요로 할까? 그런데 실제로 많은 70대가 재취업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해 삶의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선배는 68세에 동네 카페에서 오전 알바를 시작했는데 그 1시간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손님에게 인사하는 그 짧은 순간이 나를 다시 살게 하더라고요. 또 어떤 선배는 택배 분류 보조로 하루 2시간만 일하면서 체력도 회복되고 규칙적인 생활이 생겨 오히려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중요한 건 수입이 아니라 매일 나갈 곳이 있다. 는 사실입니다. 이 단순한 조건이 노년의 고독을 크게 줄여줍니다. 그런데 일의 형태는 꼭 직업일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동네 커뮤니티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일의 의미를 되찾고 누군가는 한 달에 2번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누군가는 아파트 경로당에서 탁구 동아리 운영을 맡아 리더 역할을 하며 활력을 얻습니다. 이런 활동은 모두 일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가 일이라고 말할 때 반드시 돈이 오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사회적 연결감,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입니다. 70대 선배들은 퇴직 후 가장 위험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가 쌓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루는 편안할 수 있지만 그 하루가 100번 반복되면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심리 전문가들도 말합니다. 사람은 움직일 때 살아있고 멈출 때 늙는다. 그 움직임이 운동이든 취미든 봉사든 재취업이든 상관없습니다. 움직이는 일에 몸과 마음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은 일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퇴직 후 회사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지만 새로운 일터나 새로운 활동에서는 직장이 아닌 진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70대 선배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인연은 직장에 있지 않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인연이다. 이 말처럼 나이가 들수록 억지 인간관계보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관계가 훨씬 소중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배들은 퇴직 후의 일을 미래를 위한 보험이라고 표현합니다. 건강이 악화되면 일도 줄어들고 움직임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70대 선배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지금 할 수 있을 때 움직여라. 지금 할 수 있을 때 시작해라. 늦었다고 생각해도 노년의 시간은 충분히 길고 새로운 일들은 끝없이 많습니다. 결국 퇴직 후의 일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새로운 방식입니다. 강박도 부담도 없는, 그러나 나를 생기 있게 하는 인생 2막의 엔진입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모든 준비를 마친 후 남은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70대 선배들이 전해준 마무리 인생 조언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퇴직 후의 시간은 길고도 깊습니다. 누군가는 그 길을 외로움으로 채우고 누군가는 지혜와 평온으로 채웁니다. 70대 선배들은 말합니다. 인생은 퇴직 후가 더 길다.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나머지 인생의 품격을 만든다. 인생 후반은 앞부분처럼 바쁘지 않지만 그 대신 더 섬세하고 조용한 방식으로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이 시기의 삶을 잘 보내려면 무엇보다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정리해야 합니다. 아무리 돈을 준비하고 건강을 챙기고 취미를 만들어도 마음이 정돈되지 않으면 노년의 삶은 여전히 허전합니다. 그래서 70대 선배들은 퇴직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생 후반은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시기가 아니라 남아있는 삶을 더 깊게 즐기기 위한 관점 전환의 시기입니다. 퇴직 후에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 중 하나는 비교입니다. 내 친구는 아직도 일하는데 나는 뭐 하고 있지? 저 사람은 손주들과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다들 바쁘게 사는데 왜 나만 멈춘 것 같지? 이렇게 비교가 시작되면 마음이 다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선배들은 말합니다. 노년의 삶에는 비교라는 단어 자체가 필요 없다. 인생의 앞부분은 경쟁과 비교로 가득했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경쟁에서 빠져나와야 비로소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나만 보면 된다. 남이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태도는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퇴직 후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억지로 잡고 있어야 할 관계도 아니고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매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70대 선배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억지 인연을 끊고 따뜻한 인연만 남기는 일이다. 그러니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말고 오히려 조용히 보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떠난 인연 때문에 마음을 상하는 대신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단 한 사람에게 더 깊은 마음을 쏟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노년의 관계가 줄어드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가 줄어들수록 진짜 필요한 관계만 남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배우자입니다. 70대 선배들에게 당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열의 7은 배우자라고 답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결국 노년의 가장 긴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은 배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배들은 말합니다. 노년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자를 이해하려는 사람이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대화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노년의 안정감을 크게 지켜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기대치를 낮추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에게서 행복을 기대하다가 실망하고 인간관계에 기대하다가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기대치가 낮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기대가 적으면 실망도 적고 실망이 적으면 마음이 덜 상합니다. 그래서 선배들은 말합니다. 기대는 줄이고 감사는 늘려라. 그러면 마음은 항상 편하다. 작은 것에도 고마움을 느끼는 태도가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태도는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직장에서 남의 시간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갑자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노년은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돌아갈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기입니다.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들, 배우고 싶었지만 미뤄둔 것들, 가고 싶었지만 바빠서 가지 못했던 곳들, 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70대 선배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거창한 데 있지 않다. 하루의 작은 기쁨 하나면 충분하다. 아침 햇살이 예쁘다든지, 걷는 길에서 작은 꽃을 발견했다든지, 아내와 마신 따뜻한 차 한 잔이 맛있었다든지, 이 작은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노년의 진짜 부자입니다. 돈, 지위,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여유입니다. 마음이 여유로우면 하루가 평화롭고, 하루가 평화로우면 인생 전체가 따뜻해집니다. 마지막으로 70대 선배들의 조언을 하나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이다. 건강을 지키고 돈을 준비하고 외로움을 이겨낼 일과 취미를 갖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의 태도를 바르게 조정하는 것. 이 네 가지가 인생 후반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을 선배들은 이렇게 남깁니다. 지금부터라도 삶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인생을 다시 써라. 남은 시간은 충분하고 새로운 길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당신의 노년이 더 깊고 더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따뜻한 노년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도 아니고 큰 병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씨에게 그 순간은 67세가 되던 해 20년 넘게 함께한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찾아왔습니다. 학교 시절부터 이어져 온 정미경, 이순희, 박영자. 평생 친구라 믿었고 가족만큼 소중하다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 커피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등산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자식 문제, 집안일, 건강 걱정까지 모두 공유하며 친구는 평생 가는 것이라는 말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카페에 앉아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씨는 알 수 없는 피로감에 짓눌렸습니다. 미경은 딸의 이혼 이야기를 또다시 반복했고 순이는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끝없이 쏟아냈으며 영자는 결혼하지 않은 아들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대화는 늘 그랬습니다. 불평, 한숨, 비교, 걱정, 그리고 다시 불평. 놀라운 건 그 어느 누구도 서로에게 변화나 위로를 주지 못한 채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씨는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는 꺼낼 기회조차 없었고 말하려 해도 다른 사람의 불평이 끼어들었습니다. 3시간 가까이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묘한 허전함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친구를 만나고 오면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명확한 답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만남이 점점 즐겁지 않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미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토요일에 언제나처럼 볼까? 씨는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좀 바빠. 특별히 바쁜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만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전화를 끊는 순간 마음이 한없이 가벼워지는 동시에 미안함이 몰려왔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피한 적 없었는데 이제 와서 도망치듯 거리를 둔다는 것이 스스로도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 낯설미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순이가 단체 카톡방에 등산을 가자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씨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말 한마디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러자 미경이 다시 물었습니다. 옥자, 요즘 바쁜가 봐. 무슨 일 있어?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 정리되지 않은 마음, 그리고 이유 없는 피로감. 친구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크게 변한 것도 아닌데 왜 이리 힘들까? 남편에게 살짝 털어놓았지만 남편조차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20년의 시간이 갑자기 무거운 짐처럼 어깨에 얹힌 듯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씨는 친구들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카톡도 읽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친구들은 걱정했고 단체방엔 옥자 아픈 거 아니냐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씨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불편해. 이 말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억지로 거짓말을 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미경이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왜 연락이 안 돼? 무슨 일 있는 거야? 씨는 차를 내오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냥 좀 쉬고 싶어서, 몸이 안 좋아서. 하지만 미경은 쉽게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뭐라도 잘못했어. 말해줘. 그 질문은 씨에게 칼처럼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하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잘못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자신이 지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미경은 실망한 얼굴로 돌아갔고 씨는 문이 닫히자마자 무너져 내릴 듯한 감정에 잠시 주저앉았습니다. 이젠 정말 어쩌지?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 아니면 예전처럼 돌아가야 할까?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67년의 인생 동안 친구가 전부라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 관계가 무너지는 느낌이 너무나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행복하지 않다는 것,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것. 처음으로 씨는 평생 지켜온 친구는 평생 가는 것이라는 믿음에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를 작은 흔들림이었습니다. 퇴직도 아니고 건강에도 큰 문제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지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옥자 씨에게 그 순간은 친구들의 반복된 불평과 한숨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특별히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만남이 끝날 때마다 마음이 축 처지고 집에 돌아와서도 기운이 나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친구를 만나면 다음 약속을 기다렸지만 요즘은 친구를 만나야 할 토요일이 오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씨는 이유를 모르면서도 점점 친구들의 전화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미경, 순이, 영자는 여전히 예전처럼 자식 이야기, 며느리 이야기, 몸 아픈 이야기만 끝없이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며 씨는 위로받기는커녕 더 지쳐갔습니다. 어느 순간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늘 들어주기만 하는 사람이었구나. 친구들의 이야기는 항상 씨의 귀에서 끝났고 그 누구도 그녀의 마음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씨는 점점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까지 해야 했습니다.
만남을 피한다고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은 가벼웠습니다. 아, 이번 주는 안 만나도 되는구나. 그렇게 한 주, 두 주, 한 달이 지났고 친구들에겐 씨의 침묵이 더 큰 걱정이 되었습니다. 단체 카톡방에는 옥자야 괜찮아? 아픈 건 아니지? 왜 연락이 안 돼? 라는 메시지가 쏟아졌지만 씨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답답했고 무언가를 말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미경이 직접 집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걱정으로 가득한 미경이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연락이 안 돼? 우리가 뭐 잘못했어? 말해줘. 미경의 눈빛엔 서운함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씨는 차를 내오며 웃는 척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냥 요즘 좀 쉬고 싶어서. 하지만 미경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그래야 우리가 고칠 거 아니야. 그 질문은 씨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하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경이 잘못한 것도, 순이가 잘못한 것도, 영자가 잘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설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 그냥 혼자 있고 싶었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미경은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갔고 씨는 문을 닫자마자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계속 도망칠 수도 없고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도 없고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친구들과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 뒤 단체 카톡방에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미경 생일 모임을 한다며 꼭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씨는 고민 끝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피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생일날 씨는 식당에 들어섰고 친구들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분위기는 어딘가 어색했고 친구들의 시선은 씨를 조심히 탐색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순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옥자야, 무슨 일 있는 거지? 한 달 넘게 연락을 안 하니까 우리도 걱정되잖아. 미경도 말했다. 우리 항상 토요일에 만나잖아. 갑자기 연락을 끊으면. 씨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요즘 혼자 있고 싶었어. 그 말은 순식간에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씨도 알았습니다. 친구들이 듣고 싶었던 대답이 아니라는 걸. 식사가 끝나고 미경이 씨를 따로 불렀습니다. 우리 뭐 잘못했어? 말해줘. 아프게 한 게 있다면 고칠게. 미경의 눈동자는 흔들렸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씨의 마음도 진심이었습니다. 미안해. 그냥 예전하고 달라졌어.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 한마디가 미경에게는 일종의 선고 같았습니다. 미경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벽이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씨는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사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는 거야. 20년이라고 다 유지되는 건 아니야. 억지로 맞추다 보면 더 힘들어져. 그 말은 씨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평생 가야 한다고 믿었던 건 사실 내 생각이었을 뿐일까? 다음 날 씨는 혼자 카페에 갔습니다. 조용히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친구들과 있을 때는 들리지 않던 새소리,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에게 기대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함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아, 나 이런 시간이 필요했구나. 씨는 마음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무언가가 풀려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은
씨의 삶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한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옥자 씨의 삶이 변하기 시작한 건 아주 작은 균열에서였습니다. 단지 친구들의 불평이 지겨워졌다는 이유 하나였지만 그 감정은 생각보다 더 깊고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평생 좋은 사람으로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랜 시간 쌓여왔던 감정이 어느 순간 넘쳐 흐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미경, 순희, 영자와의 갈등도 실은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 아니었습니다. 씨의 마음속에서는 오래전부터 피로가 자라고 있었고 이제야 비로소 그녀 자신이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혼자 커피를 마시던 그날, 씨는 처음으로 외로움 대신 평온을 느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됐고 억지로 맞춰주는 대화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커피 향이 좋았고 창밖의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네. 그 순간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친구는 평생 가는 것이라는 말이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삶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관계에도 계절이 있고 사람도 나이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시간이 흘러 하루 이틀 그리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어졌고 단체방의 소란도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그 고요함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점점 씨는 그 침묵이 주는 자유로움에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 산책을 하며 주변 풍경을 느긋하게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고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 차분한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씨의 삶을 진짜로 바꾼 건 어느 날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 은숙 씨였습니다. 69세 혼자 사는 사람이었지만 표정은 밝고 마음가짐은 단단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지만 대화는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러웠습니다. 불평도 없었고 서로에게 의무도 없었고 억지로 위로를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편안했습니다. 혼자 있어도 평화로워요. 은숙 씨의 그 말은 씨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외로워도 괜찮다. 불편함을 참고 억지로 남을 붙잡는 것보다 나은 삶도 있다. 그날 이후 은숙 씨는 씨에게 새로운 인연이 되어 주었습니다. 오래 알지 못했지만 편안했고 부담스럽지 않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관계였습니다. 그동안 씨는 오래 알았다는 이유 하나로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은숙 씨를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관계는 길이가 아니라 편안함이구나. 어느 날 은숙 씨의 제안으로 씨는 동네 문화센터 수채화 교실에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평생 그림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이상하게도 색을 고르고 붓을 드는 일이 재미있었습니다. 종이에 물감이 스며드는 모습을 보며 마음도 고요해졌습니다. 반짝반짝한 새 취미는 씨의 하루를 풍성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수채화 교실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 남편과 함께 온 사람, 은퇴 후 무료함을 느껴온 사람. 씨는 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고 그 대화에는 불평이나 비교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아픔을 강요하지 않았고 누구도 상대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아, 이런 관계도 있구나. 시간이 흐를수록 씨는 더 크게 변화했습니다. 아침엔 산책, 점심엔 수채화, 저녁엔 남편과 조용한 대화. 예전엔 생각도 못했던 차분하고 고요한 일상이었지만 그 일상이 씨에게는 더없이 소중했습니다. 특히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시간들이 그녀의 마음을 단단하게 다져주었습니다. 어느 날 은숙 씨가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얼굴이 환해졌어요. 처음 봤을 때랑 완전히 달라요. 씨는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 보여? 그럼요. 뭔가 자유로워졌어요. 자유. 씨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친구 관계에서 벗어난 것이 자유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20년을 함께한 친구들을 떠나보낸 것은 분명 아픈 일이었습니다. 미경이 너무 화를 냈던 것도 이해했고 순이와 영자가
씨를 오해한 것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씨는 알았습니다.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더 아프게 만든다는 것을. 사람들의 입방아도 있었습니다. 옥자가 이상해졌다더라, 친구들을 버렸다더라 같은 말들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들은 그들의 입에서 끝나는 이야기였고 씨의 삶은 씨가 지켜야 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씨는 더 밝아졌고 더 편안해졌고 더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씨의 변화를 기뻐했습니다. 당신 요즘 참 좋아 보여. 응, 나답게 살고 있는 것 같아. 씨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결국 씨가 떠난 것은 친구들이 아니라 자신을 괴롭히던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나쁜 사람들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씨와 맞지 않게 된 것뿐입니다. 관계가 끝났다고 반드시 누군가가 잘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서로의 시간이 끝났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랍 속에서 예전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젊을 때 등산 가서 찍은 사진, 웃고 있는 얼굴들. 씨는 잠시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 시절엔 참 고마운 사람들이었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 시절엔 소중했지만 지금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인연은 변할 수 있고 그 변화를 인정하는 것이 어른의 삶이라는 것을. 씨는 사진을 다시 조용히 서랍에 넣었습니다. 추억은 남기되 붙들지는 않기로.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잔잔히 방 안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사는 게 나한테 맞는 거야. 씨의 삶은 그렇게 조금씩 새롭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옥자 씨의 일상은 어느새 완전히 새로워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의 약속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하루의 리듬이 자신에게 맞춰 흘러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을 비스듬히 비출 때면 씨는 천천히 일어나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렸습니다. 그 향이 집안을 채우는 동안 그녀는 오늘 무엇을 그릴지, 어디를 걸을지, 어떤 색으로 마음을 표현할지를 생각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 맞추거나 설명할 필요도 없이 오롯이 자신을 위한 하루가 만들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산책길에서 만나는 작은 변화들도 씨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떨어져 있는 은행잎 하나에도 눈길이 갔고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의 냄새가 계절의 흐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걸으면서 이야기에만 집중해 주변을 제대로 볼 시간이 없었는데 혼자 걷게 되니 세상의 작은 모습들이 하나하나 씨의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왔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네. 그 말이 점점 씨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채화 수업은 씨에게 또 다른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이렇게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물감이 종이 위에서 퍼져가는 순간 씨의 마음속 어지러웠던 생각들도 함께 번져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물의 움직임은 예측할 수 없었고 그 흐름에 따라 색깔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늘 새롭고 설레었습니다. 그 색 참 따뜻하네요.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가 씨의 마음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그동안 씨는 남의 말을 들어주고 남을 위로하는 역할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경험은 오랜만이었고 그 따뜻함은 새벽 햇살처럼 조용히 씨의 마음을 데웠습니다. 은숙 씨와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자주 만나지만 부담스럽지 않았고 적당한 거리가 유지되는 편안한 관계였습니다. 둘은 수업이 끝난 뒤 종종 작은 카페에 들러 서로의 그림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의 색이 정말 예뻐요. 씨 그림은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대화는 늘 긍정적이었고 서로의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은숙 씨 역시 친구 관계로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기에 씨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편했습니다. 억지 위로나 조언이 아닌
그냥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가 씨에게는 처음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씨는 점점 깨닫고 있었습니다. 친구란 오래 알았다고 좋은 게 아니라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것을. 그러나 변화는 늘 마음 한편에 약간의 불안을 남기곤 합니다. 어느 날 옥자 씨는 장보러 마트에 갔다가 순희와 마주쳤습니다. 순간 씨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순희는 씨를 보더니 얼굴을 굳히고 모른 척 지나갔습니다. 단 몇 초였지만 씨의 가슴은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시간이 있었기에 마음 한편이 아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씨는 곧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나를 지켜야 해. 순희가 씨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들의 시간을 완전히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것뿐이라는 걸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남편은 조용히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관계도 변하는 거야. 당신이 힘들면 멀어지는 게 맞지. 남편의 말은 씨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래된 관계를 잘라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씨는 자신을 위해 용기를 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씨의 마음은 괴로움보다 평온함이 더 많아졌습니다. 수채화를 그리는 시간이 길어졌고 작품도 하나둘 늘었습니다. 집안 벽에 붙여진 자신의 그림들을 보면서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손끝에서 시작된 색채들이 나만의 풍경이 되고 나만의 감정이 되는 놀라운 경험은 씨의 자존감을 단단하게 세워줬습니다. 당신 요즘 참 행복해 보여. 남편의 말처럼 씨는 이전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억지 미소가 아니라 진짜 웃음을 짓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평생 남을 챙기며 살아온 씨는 처음으로 자신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숙 씨가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강릉 가볼까요? 바다 보고 오면 좋겠어요. 예전 같았으면 씨는 부담부터 느꼈을 것입니다. 누가 비용을 더 냈네, 누가 불편을 만들었네. 그런 생각에 여행조차 스트레스였으니까요. 그러나 은숙 씨와의 여행은 상상만 해도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같이 가요. 강릉 바다는 언제나 씨처럼 새롭게 변하는 사람들에게 묘한 기운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기차 창밖 풍경을 보며 두 사람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마신 커피는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해변을 천천히 걸으면서 씨는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던 불안을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 끌어안고 있던 감정들이 바람 속으로 흩어져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던 날 씨는 느꼈습니다. 이게 진짜 여행이구나. 피곤하지 않은 여행, 억지로 만들어진 즐거움이 아닌 진짜 편안함이 있는 여행. 그 감정은 씨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잘한 선택 같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늦게 깨달은 걸 수도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자신을 위해 선택한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이대로 살아도 충분히 행복해. 친구가 많지 않아도 괜찮고 혼자여도 괜찮고 편한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은 충분히 따뜻하다는 걸 씨는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가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다는 걸 누가 알았을까요?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펼쳐질 것입니다. 옥자 씨는 어느새 69세가 되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삶은 완전히 달라졌고 그 변화는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얇은 커튼 사이로 스며들던 어느 날, 그녀는 평소처럼 느긋하게 차 한 잔을 우려냈다. 이전의 삶에서는 누굴 만나야 한다, 어디에 참석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먼저 떠올랐지만 이제는 그런 압박이 전혀 없었다. 차를 들고 거실에 앉았을 때 밀려오는 건
오직 평화였다. 남편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요즘 참 밝아 보여.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응, 나도 느껴. 그리고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예전에는 친구들이 많을수록 인생이 풍요롭다고 믿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관계가 적을수록 마음이 가벼웠다. 세월 속에서 억지로 이어온 관계보다 자연스럽게 맞닿는 평온함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수채화 교실에서도 그녀의 변화는 눈에 띄었다. 선생님은 그림 하나를 보며 말했다. 색이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마음이 편안해진 게 느껴집니다. 그 말에 옥자 씨는 미소 지었다. 예전의 그림은 뭔가 억눌린 듯 거칠고 색이 어둡게 번지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물감의 번짐도 자연스럽고 색감도 따뜻했다. 그녀는 그 변화가 단순한 그림 실력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이 변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은숙 씨와 근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다. 창밖에는 가을 햇살이 산뜻하게 내려앉았고 바람 소리가 느껴질 정도로 고요했다. 은숙 씨가 말했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선택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결국 삶을 무겁게 만들죠. 옥자 씨는 조용히 컵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맞아. 난 그걸 늦게 알았어. 은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늦게 알아도 괜찮아요. 알게 된 게 중요하지. 그 순간 옥자 씨는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예전의 그녀였다면 누군가에게 미안할까봐, 상처받을까봐 관계를 억지로 붙잡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시키는 방향을 따르는 법을 배웠다. 어느 오후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스케치를 하고 있을 때였다. 바람이 잔잔히 불어와 나무짚이 흔들렸고 햇빛은 붓끝에서 부서지는 것처럼 빛났다. 그런데 문득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가까워지자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순이였다. 20년 동안 가장 가까웠던 친구 중 한 사람, 그리고 가장 멀어진 사람. 순간 옥자 씨의 손끝이 멈췄다. 순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레 인사를 건넸다. 잘 지냈어? 말투는 어색했고 눈빛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다. 서운함, 서먹함, 그리고 어쩌면 후회 같은 것. 옥자 씨는 잠시 숨을 골랐다. 너는?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앉았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바람 소리만 둘 사이를 지나갔다. 그러다 순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때 너한테 너무 기대했던 것 같아. 네가 당연히 들어줄 거라고, 늘 우리랑 같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 말은 예상치 못한 진심이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누적된 감정이 결이 바뀌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옥자 씨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우리 서로 너무 익숙해져서 서로의 힘듦보다 습관을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아. 둘은 동시에 조용히 웃었다. 아주 작고 아주 조심스러운 미소. 이 만남이 관계 회복의 시작일지 그저 마지막 인사일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는 서로를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것. 선택과 거리의 중요성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해가 기울고 순이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볼게. 잘 지내. 그래, 너도. 순이가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보며 옥자 씨는 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예전엔 마음이 무거웠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사람은 서로에게 머물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고 다시 만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억지로 관계를 붙잡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편안한 선택을 하는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무런 꾸밈도 없이 맑고 너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그 풍경이 요즘의 자신의 마음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관계가 가벼워지고 삶이 단단해지고 마음이 자유로워진 지금 그녀는 알았다. 이 나이에 찾아온 변화가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새로운 평온은 앞으로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것을. 나이 든 후에도 인생은 충분히 바뀔 수 있었다. 지금 이 순간이 그 증거였다. 옥자 씨의 삶은 어느새 완전히 새로운 리듬을 갖게 되었다. 69세의 가을, 그리고 70세가 가까워지는 초겨울의 공기 속에서 그녀는 의외의 평온함을 느끼고 있었다. 예전에는 관계가 많을수록 든든하고 외로움이 덜하다고 믿었지만 지금의 일상은 그 믿음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안정감을 주었다. 아침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비칠 때 그녀는 조용히 커피를 내리며 오늘 그릴 색을 떠올렸다. 나이 들수록 사람의 마음도 색처럼 번지고 섞이고 흐르는데 그녀는 비로소 그 자연스러움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어느 날 문화센터에서 열린 소규모 전시회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그녀는 작품 앞에 천천히 서 있었다. 산의 곡선, 바람이 스치는 듯한 수채의 번짐, 그리고 옅은 분홍빛의 하늘. 그 그림에는 지난 2년간 그녀가 흘린 눈물과 혼란, 깨달음, 그리고 새로 찾아온 평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이 그림, 마음이 정말 편해져요. 옥자 씨는 순간 가슴 깊이 울림을 느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예전의 그녀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나도 이 그림 그리면서 많이 위로받았어요. 예전에는 자신이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느라 지쳐 있었다면 이제는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속도를 지키며 살고 있었다. 전시회가 끝날 무렵 은숙 씨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기분 어때요? 옥자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이제야 좀 나다운 삶을 사는 것 같아. 은숙 씨는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느끼는 게 참 오래 걸렸죠? 옥자 씨는 미소 지었다. 응, 너무 오래. 두 사람은 자리에서 나와 문화센터 앞 벤치에 앉았다. 가을빛이 사각사각 내려앉고 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은숙 씨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사람들은 늘 말하잖아요. 나이 들면 친구가 많아야 외롭지 않다고. 그런데 난 그 말이 꼭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옥자 씨는 즉시 공감하는 눈빛으로 답했다. 맞아. 억지로 이어진 관계는 외로움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외롭게 만들더라. 그렇죠. 서로 불평만 하고 서로를 기대고 결국 마음은 텅 비어 있는 느낌. 두 사람은 동시에 작은 웃음을 터뜨렸다. 마음 깊은 곳에서 같은 결론에 닿아 있다는 사실이 기묘하게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문득 오래된 걱정 하나가 스며들었다. 미경, 순이, 영자. 20년을 함께했던 친구들. 그들을 정말 떠나보낸 것이 맞는 걸까? 혹시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자신도 놀랄 만큼 조용한 깨달음이 찾아왔다. 후회할 수도 있지. 그래도 괜찮아. 인생은 온전한 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몇 주 뒤 어느 화창한 오후 동네 도서관 앞에서 우연히 또 한 번 마주치는 일이 있었다. 이번엔 영자였다. 편의점 봉투를 들고 나오던 영자는 옥자 씨를 보자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인사했다. 잘 지냈어? 예전과는 달리 목소리엔 힘이 없었고 표정도 어딘가 지쳐 보였다. 옥자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응, 너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바닥을 향했다. 그냥 그런 대로.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불편하거나 죄책감이 밀려오진 않았다. 오히려 묘한 이해와 여유가 생겨 있었다. 영자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너 행복해 보여. 그 말이 예상치 못한 순간 그녀를 찔렀다. 고마움, 미안함, 그리고 조금의 서운함이 뒤섞여 있지만 결국 가장 크게 느껴진 건 이해였다. 옥자 씨는 단정하게 대답했다. 응, 많이 편안해졌어. 영자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그때는 너무 갑작이라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 근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 사람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나도 요즘 많이 생각해. 그 말에 가슴이 찌르르 했다. 시간이 흘러 서로 다른 이유로 멀어졌던 사람들. 그 끝에 찾아온 이 조용한 대화는 화해도 아니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는 마지막 인사 같은 순간이었다. 영자가 떠나고 난 뒤 옥자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햇빛이 부드럽게 번지고 있었다. 이 순간 그녀는 스스로에게 아주 조용히, 아주 단단하게 말할 수 있었다. 괜찮아. 나는 나대로 잘 살고 있어.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찾아왔다. 벚꽃이 피기 시작하는 어느 오후, 옥자 씨는 은숙 씨와 함께 공원을 걸었다. 벚꽃이 피바람에 흩날릴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새로운 계절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처럼 느꼈다. 은숙 씨가 말했다. 이제 인생이 훨씬 가벼워졌죠? 옥자 씨는 조용히 대답했다. 응, 늦게 알아서 아쉽기도 한데 그래도 지금 알아서 다행이야. 벚꽃 그늘 아래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그 순간 그녀는 나이 든다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새로운 친구, 새로운 취미, 새로운 평온,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 그 모든 것이 벚꽃처럼 피어 있었다. 그리고 옥자 씨는 미소 지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고 싶어. 편안하게, 나답게. 그 말은 바람 속으로 흩어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오래도록 울림을 남겼다. 70세의 봄. 인생은 여전히 아름답고 아직도 새로운 길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길을 천천히, 그러나 단단히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